야심한 밤에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소동이 난 집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다른 여인이 넋을 잃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앞으로 피 묻은 부직갱이가 보입니다. 쓰러진 여인은 에드나 드루스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은 친구인 다이아나 베어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극 배우로서 바로 근처에 있는 극장 무대에 함께 출연하는 사이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다이아나는 에드나의 죽음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동료들은 다이아나와 에드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의심을 합니다. 결국 다이아나는 살인 현장에 살해 도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기소됩니다. 경찰은 극장 무대 뒤에서 동료 배우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나에 대한 공판이 열리고 그녀의 살인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칩니다. 배심원이자 스타 배우인 존이 여러 의문점을 제시하지만 다른 배심원들이 다이아나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압도적인 의견으로 존을 압박합니다. 이에 존도 유죄 의견에 합류하고 결국 다이아나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론이 났음에도 존은 다이아나의 유죄 여부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갖고 직접 사건 현장을 조사 탐문하며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대 감독이자 다이아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마크 앤 부부가 존을 돕게 됩니다. 그들은 살해 현장과 극장 대기실을 찾아가 조사하고 극장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갑니다. 존은 구속 상태의 다이아나를 만나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토대로 질문하고 다이아나와 에드나 사이에 결정적인 한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핸델 페인이란 동료 배우이자 다이아나의 남자친구였는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인이 사실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드나는 다이아나에게 그 비밀을 발설하였고 이에 격분한 페인이 에드나를 살인한 것입니다. 존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페인은 서커스단에서 여장을 하고 공중 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페인의 살인 행위를 밝힐 묘안을 짜내는데 마치 연극 오디션처럼 상황을 꾸며서 페인을 유인한 후 그의 죄를 자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인은 존의 기획대로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를 향한 의심을 확인하게 된 후 황급히 오디션장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디션 이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고개를 하는 공연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1930년에 제작된 머더는 히치콕 감독의 몇 안 되는 추리극 장르의 영화였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스토리나 극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진부하지만 유성영화 초창기 시절의 제작 연도를 감안하면 당시의 흥행이 결코 허황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치콕의 기술적 면모와 의욕은 여전합니다. 후반부에 펼쳐질 상황들을 예시하는 중의적인 이미지 활용과 극중극 가운데 현실과 대비되는 설정들에서 히치콕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대사 연기를 강조하며 연극적인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출이 돋보입니다. 초반부의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는 탐문조사는 유머러스하며 핵심 플롯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추리극 형식으로 범인을 쫓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드러나는 유력한 용의자를 유인하여 살인을 자백받기 위해 연극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장면에서는 히치콕 감독 특유의 긴장감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이전 작품인 협박이 히치콕 최초의 유성영화지만 무성영화적 표현에 더욱 집중했다면 머더에서는 유성영화의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기라도 하듯 배우들의 대사 위주로 극을 진행합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꾸준히 움직이며 배우들의 연기를 연출함에 있어서도 자로 잰 듯이 정확한 동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머더는 본격적인 유성 영화를 다룸에 있어서 배우들의 대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연극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히치콕은 여러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정체성과 구도를 드러내고 극적인 설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극장 무대를 종종 이용하였는데, 이 영화야말로 히치콕의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피고는 여자 배우이고 주인공 배시몬은 극작가이자 스타 배우이며 살인범은 고개사이자 배우입니다. 게다가 히치콕은 주인공 다이아나에게 배우의 실제 이름의 성인 베어링이란 성을 부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은 예술과 삶의 관계를 상호 연관시킵니다. 극중 주인공 존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이건 삶입니다. 다이아나가 수감된 후 히치콕은 연극에 막이 오를 때 컷을 하여 다이아나의 감방문 패널이 올라가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원래의 연극 무대 주인공인 다이아나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실제 무대 현장음이 오버랩됩니다. 마치 다이아나가 직접 출연을 한 듯이 말입니다. 탐문 작업을 하는 경찰관은 무대 뒤에서 여장을 하고 경찰관 복장을 한 배우들을 목격합니다. 에드나 살해 현장에서 조사한 목격담에 의하면 실제 살인범이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여자 행세를 했으며 경찰 복장을 사용했음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무대 뒤편의 탐문조사 장면은 실제 사건에 대한 예시가 되는 연출인 것이죠. 그리고 존이 페인의 정체를 확인하게 될 때 살인자는 공연 중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예술의 현장과 실제 삶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삶이 곧 무대이고 무대가 곧 삶의 종착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벗은 다이아나는 석방되어 우아한 복장으로 존의 집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존과 다이아나가 실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 두 사람이 연기하는 연극의 장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막이 내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머더는 연기 무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거짓, 즉 예술 속에 담긴 진실뿐만 아니라 진실, 즉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거짓된 속성도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존과 마크햄이 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에서의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존과 마크햄이 핸델페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시점에서 감옥에 갇힌 다이아나를 교차하여 보여줍니다. 히치콕은 다이아나의 초조한 모습 속에서 존과 마크햄의 대사만 들려줍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 반표시와 다이아나의 서성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각각 차례대로 교차되어 보이는데 페인의 소재 파악에 가까워질수록 장면 전환이 빨라집니다. 마지막에서야 이 그림자가 교수대의 그림자임이 밝혀집니다. 다이아나의 사형 판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긴박하게 보여주는 인상적인 연출입니다. 후에 히치콕을 유명하게 만든 롱테이크 기법도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초반부 살인사건 현장에서 두 여자가 범죄를 논의하면서 거실에서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3분 동안 컷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히치콕은 이후 로프란 작품에서 영화 전체를 한 컷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면서 히치콕은 1930년 당시 내적 독백이나 그에 따른 음악 사운드 트랙을 후반에 더빙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주인공 존이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할 때 히치콕은 존의 내레이션 대사를 미리 녹음한 녹음기를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작동시키고 30인조 오케스트라가 무대 뒤에서 직접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후시 녹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이었습니다. 아울러 머더는 로프, 열차 안의 낯선 자들로 이어지는 히치콕 감독이 동성애를 다룬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에 속합니다. 이 3부작은 세 인물의 시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묘사하는데 머더에서는 도덕적으로, 로프에서는 현실적으로, 열차 안의 낯선 자들에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